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해 4월 천늙은 누락으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던 사건 기억하시죠? 주차장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주요 철근이 누락돼 있었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이 아파트 공사 감리업체 등 10여 곳이 LH와 조달청 발주공사에 담합 입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리사를 정할 심사위원 명단을 빼내서 뒷돈을 안겼다고 하는데요. 검찰 수사로 건설업체의 카르텔로 인한 부실공사 의혹이 드러난 겁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이 고질적인 건설업계의 카르텔을 끊어낼 수 있을지, 이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2025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과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혜택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던데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증시가 그래도 오늘은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하루 사이에 지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할까요? 코스피는 3.30% 80포인트가 올라서 2520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6%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 730선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급반등하면서 오전 9시께는 프로그램 매수호가가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가 되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네. 어제는 급락에 따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급등에 따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이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전날 10% 넘게 하락했던 삼성전자, 오늘은 막판에 좀 그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1.54% 어쨌든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네. SK하이닉스는 4.87% 상대적으로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4에서 5%대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동반 폭락했던 아시아 증시, 오늘은 또 동반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12% 이상 폭락했던 일본 니케이, 오늘 오전장에서는 10% 이상 반등하면서 역시 사상 최대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반등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극복됐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좀 어제 뉴욕 증시의 흐름을 보면서 그나마 좀 다소나마 안도할 수 있었던 거는 어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가운데서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좀 줄이는 이런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흐름이 대표적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3%대 하락세였지만 장중에는 낙폭이 6%대로 확대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페닉슨 양상이 나타났다 볼 수 있는데 낙폭을 좀 줄였던 배경을 보면 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라고 하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좀 나왔습니다. 51.4를 기록을 해서요. 기준선인 50을 넘었고요. 그래서 업황 확장세를 나타냈고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일부 좀 완화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가 반등한 것도 전날의 폭락이 어떻게 보면 좀 공포를 낳는 이런 비이성적인 투매 현상이었고,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를 증명하는 경제 지표가 확인이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는 사그라들었다는 분석이긴 한데, 그러나 오늘 반등의 일부는 분명히 어제 과대 낙폭, 즉 과대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 심리가 작용을 했다. 이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의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장은 경기 침체를 어떤 걱정할 만한 지표나 시장 관계자의 멘트가 좀 부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좀 다시 공포감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봐야 되고 결국 점진적으로 이런 공포감들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좀 우호적인 경제 지표들이 확인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통화 정책 측면에서 방향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이런 시장 관계자들의 멘트나 연준 관계자들의 이런 언급들이 나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밤이나 또 오는 9일 새벽 같은 경우에는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고 이런 메시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중요하게 보는 건 오는 8일 예정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이게 고용 지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명확하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걸로 나와야 지금의 공포감이 완전히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지금의 어떤 그 공포 장세의 이면에는 사실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가능성도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와 엔 달러 환율의 흐름도 좀 유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어제 사상 최대 낙폭으로 하락했는데 오늘 역대 또 최대 폭으로 상승한 거죠. 종가 기준으로 10% 넘게 올랐습니다. 자,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우선 이제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가 먼저 이뤄지게 됩니다. 이번 정산 지원 사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이제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판매한 매출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최대 1년까지는 이제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정산 대출을 해주는 시중은행들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지원하게 되고 이거는 내일부터 이제 영업정 창구를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3천억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 이것도 이제 대출이긴 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이제 보증을 해주면 IBK 기업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이것도 역시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3억 원까지는 이제 간편 심사가 이루어져서 좀 신속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요. 금리가 중요하겠죠. 3.9에서 4.5% 사이입니다.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게 되고요. 오는 9일부터 신청을 받으니까 실제 대출 집행은 다음 주 14일경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도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도 대출이긴 합니다. 그래서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해서 1억 5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소상공인은 금리 3.51%,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4%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지금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신용카드사나 피지사를 통해서 이번 주 중에 환불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도 오늘 나왔고요. 아울러 이번 문제를 촉발한 원인이 됐던 과도하게 긴 정산 기한에 대해서는 법령상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또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즉 판매 대금을 정산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끔 하는 이런 의무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티몬 위메프 사태로 그 이커머스 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는데 업계 1위 쿠팡이 내일부터 기존 멤버십 그 요금을 인상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고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와우 멤버십 회원의 월 회비가 내일부터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신규 회원에게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올라간 요금을 적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예고된 것인데 지금 시기가 미묘하죠. 그러니까 티몬 위메프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이 되면서 지금 이커머스 업계 전체가 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지금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이 되는데 당초에는 이게 요금 인상폭이 꽤 크기 때문에 기존 쿠팡 회원들 가운데서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거나 불만을 가진 쿠팡 회원들은 이탈할 것이다. 그래서 이탈한 회원들은 경쟁사인 뭐 네이버라든지 다른 이런 업체들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지금 티몬 위메프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성향이 좀 바뀌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금력이 있고 신뢰도가 높은 상위 업체들에게 좀 옮겨 타는 경향이 나타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쿠팡의 이런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객 이탈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최근 들어서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중국산 중국의 저가 공세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또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일단 이 보고서를 보면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의 주된 원인을 중국 내의 재고율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중국 내수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중국 안에서 재고가 쌓였고 이를 소진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으로 중국 기업들이 밀어내기 식으로 저가 공세를 하고 있다. 그런 데서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이죠. 실제 이제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들이 국내에서도 지금 초저가 공세를 벌이고 있는 그 배경을 보면 네. 중국에서 판매되지 못해서 쌓인 재고를 공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밀어내기 하고 있는 네. 그런 결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완제품 재고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2020년 재고율을 보면 2022년까지 20%대로 이런 재고율이 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외로 저가 공세로 수출을 하면서 밀어내기를 시작했고 그 영향으로 작년 11월, 작년 말 같은 경우는 1.68%까지 재고율이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올해 상반기에 이게 4.67%, 5% 가까이로 다시 재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중국 기업들이 밀어내기 식으로 저가 공세를 할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실제 이제 중국 저가 공세와 관련해서 국내 제조기업들 2,200여 개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의 69.7%가 중국 제품의 저가 수출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혹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을 했고 상당 부분은 어떤 피해를 봤냐 역시 판매 단가에서 영향을 받다 이런 응답 결과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네, 그 중국 기업들과 우리 기업들 사이에 그 기술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경고도 나왔더라고요. 네, 5년간 중국 경쟁 기업과의 기술력 및 품질 경쟁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계속 우위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26.2%에 그쳤고요. 우위에 있으나 기술 격차가 축소됐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50%, 47.3% 절반에 가까운 응답률이 나왔고요. 네. 비슷한 수준까지 추격당했다. 이렇게 응답한 기업도 22.5%, 이미 추월을 당했다라고 응답한 기업도 3%에 이르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덥죠. 네, 기상청에서 전해온 폭염특보 알려드립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시 현재 폭염특보가 발효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가 있어서 매우 무덥고 또 온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가장 더운 낮 시간대는 영유아 그리고 노약자 등은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시고요. 논과 밭, 공사장 등의 야외 작업 자제하고 또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등 폭염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상청에서 전해온 폭염특보였습니다. 지난해 민간 기업은 물론이고 공기업인 LH마저 부실 아파트를 공급해서 질타를 받았는데요. 당시 부실 공사의 원인 중 하나로 시공, 설계, 감리 과정의 카르텔이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담합을 통해서 5,700억 원대의 입찰 물량을 나눠 갖고 또 심사위원들에게 뒷돈을 준 감리업체들을 검찰이 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 건설 카르텔을 뿌리 뽑을 방안 그리고 부실 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LH하고 조달청 그 발주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하고 또 뇌물까지 건넨 감리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적발된 이들 중에서는 이제 지난해 철근 누락으로 그 지하 주차장 붕괴되면서 순살 아파트라는 네. 오명을 얻게 된 인천 검단 아파트하고 또 2022년에 붕괴 거죠. 사고가 났었잖아요. 네. 광주 화정 아이파크인가요? 네. 네. 그 아파트의 감리 입찰 과정에도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 이 업자들이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7월 30일 날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네. 건설 카르텔 관련해서 이제 특히 감리업체들, 이 감리업체들이 이제 담합을 했다.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금품 수수가 좀 있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던 거죠. 네.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제 감리업체 16개 감리업체에 있는 그 임직원들 19명이 2019년 10월부터 23년 2월까지 네. 약 이제 5,700억 정도. 굉장히 큰 금액이죠. 네. 5,700억에 대한 LH 그 용역 79건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달청 발주 용역 이제 740억에 한 15건 여기에 네. 대해서 서로 이제 짬짬이를 해서 담합을 해서 낙찰을 했다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금품 제공과 관련되는 건데 실제 이 감리업체를 선정을 할 때 이제 옛날에는 이제 가격이 싸면은 그 업체를 선정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가격보다는 이제 기술력. 네. 그래서 이 기술력을 갖다가 평가를 하는 종합심사 낙찰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종심제. 네, 종심제. 네. 그러면 이 종심제를 갖다 하는 과정에서 기술력 평가는 이제 결국은 전문가가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보면 뭐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네. 또는 뭐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 또는 뭐 공사라든지 공단에 있는 현재 임직원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해서 실제 금품 제공을 했다. 그래서 1인당 한 300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8천만 원까지 금품 제공했던 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1등 점수를 주신 분하고 가장 현재 최하점 주시는 분들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각 1등을 주신 분들에게는 뭐 3천만 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최하점 주신 분한테는 2천만 원. 1등 주는 거는 누구를 몰아주려는 거고 그렇죠. 최하는 거기를 빼게 하기 위해서. 경쟁자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등은 이제 점수를 올려야 되는 거고 네. 결국은 이제 나하고 경쟁이 되는 2등은 이제 밑으로 내려줘야 1등이 당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하점을 주게 그렇죠. 되면 네.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 또 인센티브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수는 이제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교수 연구실에 네. 한 1억 4천만 원 정도를 뭐 쓰레기 봉투에서 이제 집어넣어서 보관하고 있었던 교수님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평가위원은 자기 이제 그 자택 네. 화장품 그 상자 안에 현금으로도 1억을 갖다 은닉을 해서 이게 이제 밝혀졌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가관인 게요. 어떤 그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네. 자기 이제 가족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었는데 예. 이제 일에서 돈 버는 시간은 끝났다. 내가 정년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죽어라고 이게 심사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문자를 보내셨던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여행 가려고 보면은 이번에 돈을 좀 벌어야 된다. 이런 문자를 이제 공건하게 이렇게 보내면서 이게 굉장히 이 심사위원들 또는 평가위원들 자체가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하다.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런 전 현직 교수들하고 시청 공무원들, 그다음 공공기관 직원들, 이 평가위원 16명을 기소를 했었고요. 네. 이제 주어졌던 그 뇌물 6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추징 보전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감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죠? 결국 이제 감리는 실제 이제 건설 회사에서 이제 시공을 이제 건설 회사에서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발주자인 발주자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시공 자체가 과연 설계 도서대로 진행이 되는지 이것들은 이제 누군가가 이제 현재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제 감리가 하게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시공사를 좀 현재 그 감리 또는 감독하는 그런 역할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제 감리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제대로 역할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인천검단이나 광주화정동 같이 네. 이런 어떤 부실공사가 발생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제대로 철근을 써야 되는데 안 쓴 거를 뭐 나중에 다 콘크리트 덮은 다음에 아는 게 아니라 네. 그 매 단계별에 그렇죠. 가서 감리 회사가 제대로 했으면 그런 순살 아파트가 생기진 않았을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 연루된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뇌물을 받고 뭐 이렇게 했다는 네.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감리도 적정 대가를 받고 감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금품 수수에 대한 비용이 결국은 감리 대가에서 일부 뭐 횡령을 했다든지 네. 아니면 돈을 좀 빼야 되겠죠. 그런데 그 비용이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위원회 가다 보니까 네. 감리원들의 현재 대한 그 대가 자체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 감리원이라고 하군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 LH가 이제 용역 발주하고 이제 입찰 다들 들어가면 보통 블라인드 방식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알고서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심사 자체는 이제 블라인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회사 명의라든지 이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이제 평가위원의 이 어떤 그 자질 문제들 또는 네. 평가위원을 이제 접촉하는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인데요. 이 평가위원들은 누가 되느냐? 평가위원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뭐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뭐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 네.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이나 또는 공사에 있는 직원들, 이분들이 이제 평가위원인데요. 네. 이 평가위원을 갖다가 풀을 갖다 먼저 만들게 되는 겁니다. 실제 네. 뭐 국립대학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공공 현재 그런 어떤 연구소들, 먼저 이제 그 각 기관에서 또는 이제 국토부에서 네. 이 평가위원을 하실 분들은 현재 지원을 하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네. 평가위원을 지원하게 되면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몇 명을 갖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해서 이제 평가위원을 하게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평가위원 풀이 한 3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가 됩니다. 네. 이게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다 공개를 해요. 이제 어떤 공정성 차원에서. 네. 그러면 1000명이다 그러면 이 감리업체라든지 다른 현재 일부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제 회사에 있는 그 임직원을 이용을 해서 네. 학연이나 지연의 혈연을 통해서 사전에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네. 300에서 1000명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거든요. 이게요. 네. 그래서 접촉을 해서 이제 미리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상시적인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향응이라든지 골프라든지 뭐 명절 때 선물을 준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 평가위원하고 사전에 이제 짬짬이가 되는 상태에서 네. 이제 평가를 들어가게 되면 네. 우리 보고서 이 제안서 페이지에 있죠. 제안서 페이지 몇 페이지에 뭐 이런 상상 이상 또는 뭐 풀만 제로 이런 어떤 멘트들이 있다. 그러니까 특정 표식을 남기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표시가 있으면 우리 회사 거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점수를 잘 주고 네. 이런 표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하점을 좀 주십시오라고 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는 금품에 오가가는 이런 어떤 개념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 2022년도 이제 광주 그 아파트 붕괴했을 때하고 2023년 그 이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그 이제 붕괴 사고 이후에 이 부실 시공이 정말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교수님께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감리 담합 카르텔이라고 이미 지적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검찰 조사 결과 나온 게 이제 그 많이 좀 밝혀졌다고 보세요? 아니 아주 일부만 밝혀졌다고 보세요? 개인적인 생각은요. 굉장히 일부만 현재 밝혀진 상태다. 굉장히 일부.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카르텔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현재 엮여 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설계업체 선정이라든지요. 네. 또는 실제 이제 자재를 납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선정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방법들.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그 종합건설업체가 있고 협력업체가 있으면 그 협력업체 선정까지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안전 진단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진단업체 선정할 때도 전부 다 이런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카르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관련된 그 기관의 퇴직자들, 네, 특히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공사에 계셨던 직원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퇴직 후에 제2 인생을 찾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 제2 인생이 어디냐면 그런 관련된 업체들, 뭐 설계업체, 감리업체 네. 이런 데 가셔서 이제 노비를 하는 거죠. 네.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임자잖아요. 그러면 후임한테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해줘. 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 그렇죠. 네. 아마 현직에 계신 분들은 또 그 상당히 급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감리에서 업체 선정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네. 아마 설계업체, 용역업체들, 그다음에 시공업체, 이런 자재납품업, 그다음에 네. 이제 유지 관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 실제 좀 더 많은 이런 부분들이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추후에는 좀 밝혀져야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말인가요? 건설 이권 카르텔로 부실 시공이 발생하면 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리하겠다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이제 국토부가 12월 12일 날 이제 건설 12. 네. 건설 카르텔 협화 방안을 이제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국토부의 입장은 뭐냐면 실제 이제 불법을 통해서 얻는 그런 기대 이익보다는 더 큰 손해액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이거를 현재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법 개정은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요. 그리고 특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이 개정이 되려고 보면 이제 국회에서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건설 관련된 이 업계 쪽에서
반대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당장 이게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내가 5배 이상의 이런 정부적 손해배상을 받기 때문에 네. 일단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 가게 되면 이 관련했던 담당자도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게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관심은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예전과 같이 또 돌아가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 건설 자체가 이제 카르텔이 협파가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말만 굉장히 요란하게 하셨던 거지 실제 이행이 안 됐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관련 법은 그 무슨 법인가요? 이제 관련 법은 뭐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지 뭐 네. 건설사는 기본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개정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건설 카르텔 혁파를 통해서 이제 부실공사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 결국 이제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특히 이제 이런 부실공사를 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불매운동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실제 뭐 주주로 참여하고 계시는 이런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투자를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대표적인 앞서 얘기한 그 건설 현장들의 붕괴 사고 이후에 정부가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이제 각종 대책을 내놨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만 네. 그 사이에 좀 부실 시공 문제는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작년에 이제 그 국토부가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나왔던 게 뭐냐면 일부 건설 현장에서 이제 비 오는 중에도 또 콘크리트 타설을 하셨거든요. 그거 좀 안 좋죠. 당연히 네. 안 좋은 거죠, 네. 이게요. 왜냐하면 이제 비가 오게 되면 네. 콘크리트 타설하는 과정에서 빗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빗물이 들어가게 되면 콘크리트 강도 자체가 일단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힘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건물에 균열이 간다든지 철근이 이제 녹이 쓴다든지 그러면서 구조적인 안전 문제까지 갈 수가 있는데 네. 결국은 정부는 정부대로 이제 가고 있지만 네. 실제 이런 어떤 그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그 있겠습니다. 유명 신축 그 유명 브랜드 그 신축 아파트에서조차도 계속 하자 문제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크게 이제 원인은 두 가지를 일단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건설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저가에 일단 수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싼 현재 자재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능 그 인력 자체가 보면은 좀 약간 숙달이 안 돼 있는 이런 기능 인력을 뜰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불법 제하도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법 뭐라 그러셨어요? 불법 제하도급요. 재하도급. 예.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에 현재 주는 과정까지는 적법한 거죠. 네. 그런데 이 전문건설업체들이 다시 또 현재 자기 일을 다른 현재 또 현재 시공팀이라든지 여기에 또 일을 넘겨주는 거죠. 자기들은 이제 이윤을 중간에 현재 착취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한 5단계, 6단계까지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원짜리 공사가 네. 실은 뭐 30원에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뭐 5단계 중간 단계에서 다들 다 현재 이윤을 창출하게 되는 되니까.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불법 어떤 이런 제하도라든지 이런 부실공사가 이루어져서 하자가 발생이 많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입주자들 입장에서 네. 요즘은 믿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건설회사는요. 그래서 이 하자를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이 전문 업체들을 고용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전문가들 통해서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이 옛날에 봤을 때에 비해서는 전문가가 보니까 좀 하자가 더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모르고 넘어갔는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금 하자가 많이 발생된 걸로 현재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10년 전에 비교했을 때요. 하자가 한 2배 이상이 더 증가됐던 그런 현재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하자 보는 시각도 좀 높아지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몇 년 사이 굉장히 자재비가 많이 오르고 또 인건비도 올라서 비용을 많이 들어가는데 저가에 수주하고 또 몇 단계로 나눠 먹다 보니까 결국은 품질이 좋을 수는 없다. 근데 이제 그 뭐 재건축 아파트든가 어떤 시공사를 선정할 때 보면 좀 저가로 하는 쪽에 또 그 조합원들이라든가 입주자들이 그렇게 또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품질이 담보되려면은 이 정도 비용을 내야 되는데 일단 좀 싸게 하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입주자들 입장에서도요. 네. 결국은 제값을 주고 네. 또 적정 공개도 시공사한테 주셔야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부실공사를 하지 않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싼 값에 네. 좋은 품질을 빨리 해달라.
이건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네. 부분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입주자들도 이제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공사들도 저가에 수주하는 게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자재값이 오른다든지 또는 어떤 인건비가 오른다든지 또는 어떤 경영 어떤 리스크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적정 가격에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주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단지 일달려고 보면은 최저가로 납찰을 받고 있는데 네. 그건 아니다. 결국은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문화가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직접 짓는 사람이거나 그 사이 단계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값이 어느 건지를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리 건설사에서 이 정도 무리는 거의 뭐 남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을 수 있을까? 이제까지 봐서 못 믿겠다 이러는 불신이 팽배해 있어서 그래요. 요즘 자재가 많이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또 불부업 하도급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제대로 계약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요즘 나오는 그 분양가들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분양가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입주민들이라든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네. 높다. 특히 이제 최근 언론을 보니까요. 실제 3.3제곱미터당 약 한 2,500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 현재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그 정도 분양까지 가고 있는데요. 실제 이 분양가가 뭐 지금 건축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3.3제곱미터당 이제 2,500만 원 정도. 그건 아주 고품질 아주 비싼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서울도 아니고 그게 평이라고 보죠. 3.3제곱미터 우리 말하는 한 평이잖아요. 그렇죠. 평당 1,000만 원 정도도 비싼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2,500이 있다고요? 네, 그것도 서울이 아니고요. 특정 어떤 그 지방에 있는 지역에서 그렇게 현재 올랐거든요. 건축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이제 이게 아마 분양가라고 보시면 네, 되겠죠. 분양가.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그럼 적절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분양 원가가 공개가 돼야 되는데 네. 분양 원가가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공사를 했을 때 실제 뭐 대지비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제 건축 공사비까지 해서 이게 얼마 정도 되는 게 적정하는지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지금 되는데 2,500, 3.3제곱미터 2,500이 좀 헷갈리는 게 네네. 서울 지역 같은 경우 평당 분양가가 어느 정도 와 있고 네네. 지방에서도 아주 비싼 곳은 그렇죠. 평당 4천만 원까지도 네네. 간다 이런 거가 있는데 네네. 2,500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실제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울산 지역이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자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울산 네. 지역에서 작년에 비교했을 때요. 네. 한 48%가 증가가 됐대요. 네. 1년 전에 비해서 네, 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각 지역별로 차이는 좀 있겠죠. 네. 그런데 과연 이게 적절한 거냐?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분양 원가가 도대체 얼마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럼 분양 원가를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분양 원가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현재 네.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입주자들은 좋다. 그러면 지금의 문제는 이제 선분양제. 네. 다시 말해서 선분양제가 문제다. 그래서 후분양제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왜 그러느냐? 실제 이제 이 어떤 후분양제도 가게 되게 되면은 네. 실제 이 부실에 대한 어떤 유혹들. 다 짓고 난 걸 보고 사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리고 거의.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 선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원가를 2,500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올라가게 되면 네. 이윤을 창출해야 되니까 거기서 부실공사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요. 후분양하면은 또 소비자 입장에서 불리해 줄 수도 있어요. 물론 계속 그렇죠. 오르게 되면.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알고 사야 이게 과연 내가 사는 아파트 자체가 적절한 거냐 네. 이걸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건설 현장이 굉장히 어려우면은 건설사들이 아예 짓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집값이 조금 오르니까 좀 뛰어들려는 유인이 있지만 한동안은 우리 안 짓겠다 이런 데도 많았잖아요. 자, 이러다 보면은 공급이 줄어서 결국은 집값이 오르고 몇 년 후에 더 비싼 가격으로 사게 되지 않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메커니즘상에서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거든요. 실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사비가 이게 너무 박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공사를 못 하겠다. 네. 시공 중단 한 데도 많이 있었던 거죠 이게. 네. 그런데 역으로 또 실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당신들이 보면은 저가에 들어와서 네. 그 공사 기간 내에 하겠다고 현재 공사를 들어왔었는데 네. 왜 지금 현재 와서는 못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 이제 외부에서는 저를 욕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건설사의 인식도 좀 바꿔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리 담합 카르텔 이제 오늘 말씀 나눠봤는데 어떤 결론을 내주시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입법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대부분 건설사 입장에서는요. 이런 문제가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법적 소송으로 갔을 때 실제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소송을 가서
거기 판결에 의해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문제는 이제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이 있는 것처럼 강력하게 이렇게 재판 결과를 좀 주셔야 되는데 네. 온정주의 판결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이어왔던 부분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건설 회사들도 시간 가는 거 시간을 좀 지나서 또는 이제 재판에 가서 현재 이기자 이런 어떤 그 논리적 메커니즘 하에서 갖다가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부동산에 대한 시각을 넓히기 위한 시간입니다. 부동산 흐름 한 뼘 깊게 분석해보고 한 발 빠르게 전망해보겠습니다.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그 로또 청약이라고까지 불렸던 그 화성시 동탄 역세권 무순위 청약에 300만 명까지 몰렸었죠, 거의. 네, 맞습니다. 뭐 주인공은 동탄역 롯데캐슬 이제 무순위 청약 사업지인데요. 네. 7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청약 접수를 받은 결과 5가구 모집에 299만 8,668명의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뭐 주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눈에 보이기 때문인데요. 네. 전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가 4억 8,2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네. 뭐 최근 실거래가랑 비교하면 거의 10억 원의 차익이 가능했고요. 이 외에도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했던 점 그리고 청약통지 보유와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높은 청약 결과에 영향을 줬습니다. 네. 이런 청약 그 과열 현상은 유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 사태까지 벌어졌고 연장까지도 하지 않았나요, 이번에? 네. 그 아무래도 로또 청약으로 인식되면서 그 7월 29일에 수많은 청약자가 몰렸고요. 청약홈 홈페이지가 29일 오전 9시부터 접속 지원이 계속됐고 오후 5시 40분께는 접속자 313만 명 그리고 예상 대기 시간이 884시간까지 접속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결국에 청약 일정을 하루 연장했습니다. 네. 뭐 청약홈 접속하지 못해서 기회를 잃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였었는데요. 뭐 계약금을 일단 20% 먼저 내고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잔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실거주 의무나 전매 제한은 없다 보니까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난 대표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8월 초까지인가요? 이번 주까지인가요? 강남권의 네. 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이 줄줄이 나온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를 뭐 분양 슈퍼위크라고도 하는데요. 네. 서초구 반포동의 레미안 원펜타스가 7월 30일 1순위 청약을 진행했고요. 네. 강남구 도곡동의 레미안 레벤투스는 8월 6일이죠. 오늘 1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네. 이제 두 지역 모두 강남 재건축 일반 분양 물량인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레미안 원펜타스는 178세대를 공급하는 특별 공급에 9만 3천 명이 몰리기도 했고요. 네. 1순위 청약 결과가 527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약하는 레미안 레벤투스는 오늘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전면적 45에서 84제곱미터 133세대를 공급하는데요. 네. 3.3제곱미터당 650만 원대로 준공 전까지 전매 제한이나 거주 의무 기간이 2년 정도 있긴 하지만 워낙 큰 시세 차익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이렇게 그 청약 열기가 뜨거울 만한 그런 물량이 좀 남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물량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강남 3개구 분양일정 사업지를 살펴보실 만한데요. 8월엔 3,000세대 규모의 서초구 방배동의 DH 방배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10월에는 721세대 규모로 인근 지역에서 아크로 리치 카운티가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방배란 말씀이세요? 네, 거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일정
일정이 미정이긴 하지만 그 송파구 신천동의 잠실레미안 아이파크 그리고 서초구 반포동하고 방배동 일대에서 레미안 트리니원 그리고 레미안 원페를라도 청해 대기 수요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주소 찾아가기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요. 맞습니다. 팬네임도 붙이고 네. 아파트 이름이 전반적으로 아니 외국어나 완펜타스 길어지는 레벤투스 했다가 또 뭐, 트리니원 원페를라.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 지난달이었잖아요. 그 이제 정부가 그 2024년 정부 그 이제 2024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더위 먹었는지 아까 2025년이라고 잠깐 잘못 말한 것 같은데 2024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이제 확정 발표가 됐는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거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부동산 관련한 내용의 핵심은 이제 혼인과 출산 우대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그리고 시장의 담세 능력을 고려해서 부동산 중과세제를 낮추는 방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혼인 출산 우대책부터 살펴보면요. 결혼으로 인한 세제 혜택이 내년에 크게 확대됩니다. 앞으로 3년간 이제 결혼할 신혼부부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통해서 결혼세액공제를 가구당 100만 원까지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지방세까지 네. 포함하면 110만 원 정도를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이게 조세특례 제한법이군요. 맞습니다. 그 각각 1주택씩 보유한 남녀가 참 이제 행운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결혼해서 세대 합가를 하게 되면 이제 2주택자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2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크니까 혼인으로 인한 그 이제 2주택자가 아니게 해주는 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원래 5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길어진다면서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서 결혼으로 인한 한곽으로 묶이더라도 이제 2주택까지는 다주택 세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네. 대표적인 것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낮추는 절세를 통해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네. 아직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해당 사항에 놓인 혼인신고 예정자라면 이제 관련 시행령 개정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 혜택상 유리할 것으로 결혼을 하더라도 신고를 지금 미루란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주택청약 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이 이제 확대돼서 세대주 외에 세대 원인 배우자도 소득공제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고 이런 건 다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네. 안 되니까요. 법안 네. 통과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두 주택이 각각 있는 사람한테까지 5년에서 뭐 10년으로 늘려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워낙 결혼을 안 하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출산율과 네. 만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고육지책이라고 봐야 그런 것 되죠. 같군요. 네. 자, 고령화 그리고 저출생 문제로 인해서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되고 또 이제 지방 인구 소멸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그걸 좀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좀 완화 대책 같은 게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그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이나 그리고 중공업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일명 이제 지방 같은 지역의 인구 소멸 우려 지역에 대한 세컨 지원 구입을 독려할 예정인데요. 네.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인구 감소 지역 내에 전국적으로 한 80곳입니다. 한 채의 주택, 이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셨을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네. 그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다주택자지만 1주택으로 인식해서 양도소득세는 10억 원 이하는 비과세하고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최대 80%까지 적용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모든 지역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이제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세컨하우스여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라든지 충청 지역 같은 역세권 신축 위주로 수도권과 관련돼서 가까운 지역에서는 일부 생활의 인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지만 1주택으로 인식된다는 게 이제 기존의 1주택자가 네. 지금 말씀하신 조건을 갖춘 데를 사면 그냥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2주택자는 아니고요. 맞습니다. 근데 다주택자로 하면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나요? 제가 헷갈려서 대개는 여쭤봤어요. 그렇게 보죠. 아, 네. 그래서 2주택
주택이 되더라도 1주택으로 해주는 거고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12억 원까지의 이하는 비과세 해주는 거 그대로 해준다 이 말씀이시고 양도소득세나 뭐 종합부동산세 관련한 네. 부담을 크게 이게 낮췄습니다. 한 채 주택을 더 이제 사게 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 준다는 거잖아요. 공시가격 네. 4억 원 이하. 그러면 사고 나서 나중에 값이 올라요.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살 때 상관없습니다. 가격으로만. 네, 살 때 가격으로. 이거는 이제 소급해서 안 하니까 나중에 법이 다르게 마련되더라도 특례는 그대로 영원히 적용됩니다. 네.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그 지방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건가요? 네, 올해 6월 기준 이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5만 9천 가구 정도 되고요. 네. 이 중에 입주 이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11,965가구나 됩니다. 기존의 1주택자가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취득가격 6억 원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이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네. 뭐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이제 이런 대책을 내놓긴 했었는데 뭐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 제한법보다는 효과가 좀 덜하긴 하겠지만 네.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는 부산이나 대구, 전남, 경남, 제주 이렇게 이제 준공후 미분양이 많이 지역에 1,000세대 이상씩 깔려 있는 지역에서는 일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과세 특례에서 지방 등 인구 소멸 우려 지역에 대해서 세컨드홈 구입하는 거는 2026년 12월 네. 31일까지고 지금 말씀하신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 증여세 부담을 낮춰줄 계획도 있더라고요. 네, 요거 관심 많으실 텐데요. 내년 1월부터 상속 증여세율 및 관련 과표 공제 금액을 조정하고 네.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뭐 일명 이제 상징세라고 하죠.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요. 그리고 10% 세율 적용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조정하고 네, 네. 과세 표준을 이제 5개 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해 가지고 전반적인 상속 증여 세금 부담을 낮춰줄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제 물가 상승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과거보다 굉장히 높게 상승했잖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상속 증여세 부담은 이제 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증여하는 연령이 이제 그 70세 이상부터 증여하는 연령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로 증여 상속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를 좀 고려해서 이번에 상증법을 좀 완화했다고 보여지고요. 이 외에도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이제 상향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징세 관련해서는 국회 법안이 통과된다면 상당히 과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법 개정까지 되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 가는 게 주택 전월세 가격 인상 움직임과 또 그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세제 혜택 이 부분이에요. 네. 그 상생임대주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이번에 연장했습니다. 네. 그 임대료 증가율을 5% 이하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 임대인에게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에 거주기간 2년 요건 면제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지금 이제 강남 3개구의 용산밖에 남지는 않았거든요. 네, 네. 뭐 다만 이들 지역의 주택 임대료 수준이 매우 높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임대료 크게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뭐 해당 지역의 임차인의 임대료 증액 부담도 낮추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임대인도 세제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이런 내용도 있나요? 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70% 그러니까 즉 종합소득 금액의 1억 원 초과 시에 50%를 소득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한 겁니다. 네. 약간의 주택이었고 이거는 상가와 관련된 네. 부분이죠. 그래서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서 상가 임대
임대료의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이제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고요. 네. 요즘에 이제 물가 상승, 고금리, 경기회복 지원 때문에 네. 그 소상공인 부담이 굉장히 크고 네. 임대료 부담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지속됐으면 합니다. 네, 여기서 상가라고 할 때는 일반 주거용 오피스텔 말고 일반 오피스텔이나 사무실도 네, 포함되는 건가요? 매장용 빌딩이라든지 영업을 하는 상가를 말씀하신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명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